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회사의 조직 변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조직 변경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어떤 한 명 회사가 합자회사로 간다든지 합자회사가 한 명 회사로 바꾼다든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뀌는 경우, 이거는 그러한 것을 회사의 조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회사의 조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 변경, 즉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원래는 주식회사였는데 이 상태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회사가 뭘로 바뀐다? 유한회사 형태로 바뀐다. 이거를 조직 변경이라고 한다. 즉 그 회사의 법인격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 이것을 회사의 조직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회사의 자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가 변한 게 아니고 다만 거기에서 회사의 종류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변경 전 회사에서 변경 후 회사의 권리 의무가 이전이 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합쳐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기에 있는 권리관계가 이 권리관계로 이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조직 변경은 회사의 조직의 실체는 그대로 있으면서 종류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 내부의 관계라든가 이건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상의 권리 의무가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이제 조직 변경은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인적회사는 뭐가 있었죠? 자, 인적회사는 한 명, 합자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물적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 범주 내에서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회사는 합자회사가 되건 합자회사가 한 명 회사가 되건 또는 주식회사가 유한회사가 되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가 되건 이렇게만 바뀌는 거지 이 주식회사가 한 명이라든가 합자회사로 바뀔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서만 인정이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 책임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적회사에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상호는 있는 반면에 물적회사에서, 즉 물적회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무한 책임 상호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너무나 종류가 다른 회사로 바뀌게 되어버리면 이 법률상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또 회사의 채권자 보호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자, 내적으로는 회사가 바뀌려면 사원 보호에 필요한 차원에서 총 사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회사와 이해관계하고 있는 채권자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채권자를 보호할 그러한 조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서를 보면 합자에서에서 한 명 회사로 변경은 채권자에게 유리하므로 대외적 절차가 불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인 플러스 유한책임사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성되는 회사가 합자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자회사가 한 명 회사로 바뀐다. 그러면 이 무한책임사원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유한책임사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책임사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회사에서 돈을 꾸어준 이 채권자가 있을 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회사와 무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즉 여기에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회사에 돈을 꾸어준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무한책임을 질 사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담보가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회사 채권자의 보호에 역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 합자회사가 한 명 회사로 바뀔 때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됐을 때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물적회사지만 뭐가 있냐면 사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필요합니다. 자, 총 주주의 동의라든가 채권자 보호 절차는 똑같고요. 방금 앞에서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사채 상환이 필요하다. 왜 사채 상환이 필요하냐? 유한회사에서는 사채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만 사채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만 있는 사채제도가 유한회사에서는 사채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되려면 사채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미 회사가 사채를 다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액. 자, 회사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회사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회사의 자본이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변경 후 유한회사의 자본 총액은 변경 전 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즉 여기에 주식회사의 순재산이 100억이 있다. 그러면 유한회사로 바뀌었을 때 여기 회사의 자본금도 100억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억이라는 회사의 순재산이 있는데 유한회사로 바뀌고 봤더니 200억이 돼버렸다. 그러면 누구나 회사 종류를 바꾸겠죠. 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의 실질 가치가 변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식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산 등기, 유한회사는 새로 신설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설립 등기죠. 그래서 등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직 변경이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설립 무효를 준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물적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총사원의 동의라든가 채권자 보호 절차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법원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 어느 게 더 회사가 큽니까? 사원 수가 제한이 없는 게 주식회사죠. 유한회사는 2인에서 50인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굉장히 설립 절차가 번거롭고 제3자가 관여를 합니다. 제3자가 주식을 사는, 그래서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나중에 주식회사 설립해서 공부하시겠지만 이 설립 절차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이 필요합니다. 검사인이 설립 절차를 검사해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법원에 보고합니다. 또는 모집 설립 같은 경우는 창립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필요했는데 어찌됐든 이 주식회사에서는 법원, 즉 법원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근데 유한회사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근데 유한회사를 만들었다가, 즉 회사 설립할 때는 유한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법원의 간섭을 안 받다가 회사 조직 변경을 통해서 법원의 관여 없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마 회사 형태를 유한회사를 만들었다가 주식회사로 만들 겁니다. 왜? 설립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관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주주 행포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변태 설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한 주에 5,000원이다. 한 주에 5,000원이면은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자기의 토지를 내놨다.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이걸 100억으로 뻥튀기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 10배의 이익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검사를 해서 법원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법원의 관여가 없다 보니까 이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10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100억 원어치 주식을 받아야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자에게는 손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에서는 엄격한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갈 때는 그러한 회피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서 간섭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한회사로 만들었다가 주식회사로 가는 그 절차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갈 때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식회사는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 총액의 제한은 똑같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한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이면 주식회사의 자본금도 100억이 돼야 된다. 그는 마찬가지 논리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는 없어지기 때문에 해산 등기고 주식회사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설립 등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이 이게 무효가 됐다. 이걸 다투는 사람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간 게 무효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새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간 거지만, 조직 변경한 거지만 회사의
설립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립 무효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회사가 합자회사로 간다. 자, 한 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한 명회사가 합자회사로 가려면 어느 책임사원이 들어와야 되죠? 이 유한책임사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에다가 유한책임사원이 들어오든지 무한책임사원의 일부가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 총사원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방법은 자, 무한책임사원의 일부를 뭘로? 유한책임사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무한책임사원 이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머지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그대로 가고 이렇게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전환하거나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을 신규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끌어들여서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한 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겠죠. 왜? 자, 여기에 5명, 여기에 5명 이렇게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이 5사람이 유한책임사원 가면 회사 채권자한테는 불리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책임을 끝까지 안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의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가더라도 몇 년간? 2년간은 여전히 무한책임사원처럼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산, 여기는 설립. 마찬가지겠죠? 등기는. 자, 합자회사가 한 명회사로 가는 경우. 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한 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합자회사가 한 명회사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총사원의 동의라든가 이건 똑같은 거고, 자, 여기 무한책임사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어떻게 될까요? 유한책임사원이 탈퇴하거나, 즉, 퇴사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유한책임사원이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는 경우는 채권자 보호조차가 필요 없죠. 왜? 유리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전원 퇴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유한책임사원이 퇴사를 했다. 이런 경우도 몇 년간? 2년간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그렇지만 이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바뀐 경우는 회사 채권자에게 전혀 불리한 게 없다. 즉 자기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한 게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이런 경우는 똑같이 해산, 설립의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조직 변경의 효력 및 하자를 보면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병과 같이 등기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립에 대해서 하자, 조직 변경의 하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설립의 하자를 준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셔서 이해하시겠지만,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합쳐가지고 A-라는 회사 또는 B-라는 회사로 갈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C라는 회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조그만한 회사, 예컨대 하청업체 조그만한 회사를 합사병해가지고 A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고 전혀 C라는 회사로 갈 수도 있겠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회사가, 즉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서 청산 절차는 왜 필요했었죠? 회사가 없어지면 청산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죠. 근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각각 회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짐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A-는 회사, 여기 합쳐져서 A-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거나 C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거나 이 둘 다 전부 뭡니까? A 회사라든가 B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권리 의무관과 전부 여기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기게 하는 회사법상의 법률 요건이 뭐다? 회사의 합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합병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회사가, 즉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청산 절차,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거쳐야 되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가 합쳐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회사에 전속하고 있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전이 되는 법률상의 요건을 회사의 합병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합병하게 된 이유는 뭐 경영 합리화라든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 예컨대 지금 증권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KT와 KTF의 합병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부 이 경영 합리화라든가 이윤 극대화, 시너지 효과. 왜? 두 개의 중복되는 부서를 합쳐져서 인원을 줄임으로써 인건비를 아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의 종류를 보면 신설 합병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아까 C처럼 A라는 회사와 B라는 합쳐져서 C라는 회사의 별도의 회사가 만들어지는 경우, 즉 합병의 양 당사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설 합병이다. 흡수합병은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하고 이를 전속회사가 흡수해서 A라는 회사는 계속 남는 거죠. 이거를 전속회사, 이거는 소멸회사죠. 그래서 전속회사가 A라는 B라는 소멸회사를 흡수하는 합병 형태를 흡수합병이다. 신설합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 합병이 뭐냐? 통설은 인격의 합일이다. 즉 A라는 회사의 법인격, B라는 회사의 법인격 이 두 개가 어떻게 된다? 합쳐진 거다. 이게 통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현물 출자서 이런 게 있는데 그냥 학설은 여러분들이 참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통설의 입장은 인격 합일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합병의 자유와 제한이 있는데 합병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합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제한이 있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한번 보시면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가 합쳐지면 물적 회사만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인적 회사 대표적인 게 한명회사가 있죠. 한명회사 플러스 물적 회사 대표적인 주식회사가 합쳐지면 뭘로 된다?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만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유한회사로 간 경우는 사치를 상환해야 된다. 아까 조직변경에서 보았다시피 유한회사에서는 사치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 있던 사채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상환이 되어야만 유한회사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을 때는 주식회사로 갈 때는 주식회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사의 조직 변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회사가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로 설립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즉 주식회사로 갈 때는 이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고 유한회사로 갈 때는 사채가 상환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은 아까 조직 변경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이런 점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밑에 설명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절차를 먼저 이제 보시면 회사가 합병하려면 합병 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을 우리 하겠다 공시를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할 사람은 주식 매수 청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는 뭐 회사의 합병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합병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 주주총회라든지 모여서 합병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이 마무리됩니다. 자, 합병의 성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고, 자, 합병 계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수한 채권 계약이다. 단체법상의 특수한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설 논쟁을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회사에서는 총사원이 동의했어야 되고, 물적회사에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종류주주가 있다고 하면 종류주주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회사 법을 공부할 때, 주식회사에 관한 법을 공부할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론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간이합병하고 뒤에 나오는 소금의 합병이 있는데 이거는 주식회사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해서 특수한 제도인데, 자, 간이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자, 간이합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라는 회사가 있고,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흡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없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자, 흡수합병회사, B회사, 흡수합병회사에서 소멸회사, 이게 좀 소멸회사죠?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 주식을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이기 때문에 아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당연히 만족합니다. 주주총회 연함하나 합니다. 이런 경우에, 즉 B회사가 자진해서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A회사가 B회사, 즉 소멸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소집 통지서도 발송해야 되고, 회사 주주총회를 할 장소도 빌려야 되고, 뭐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굳이 그런 경우는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 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서 B회사, 소멸회사의 이사의 승인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사 절차를 간략하게 하기 위한다.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이합병 제도라고 하는 것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소멸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0%를 이 흡수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 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간단하게 합병을 해버리자라고 하는 제도가 간이합병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금 합병은 뭐냐면,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소멸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회사라는 B라는 회사가 A에서 소멸되는데 A 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이다. 그 다음에 B라는 회사의 자본금이 10억이다. 자, 그러면 10억, 아주 조그만한 회사를 A라는 회사가 흡수합병할 때 너무나 회사가 작기 때문에 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 회사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수많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회관을 주주총회를 할 장소를 빌려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예컨대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를 10억짜리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10억짜리가 들어가는 주주총회를 열어야만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발행주식 총수의 이 회사에 B라는 회사의 주주에게 없어짐으로써 A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 A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5%도 안 된다. 이런 경우는 A 회사에 미치는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대신에 이사회 승인으로서 가름한다. 즉 A 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서 가름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지만 아무리 미미한 금액으로 하지만 이 A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주식이 이 A 회사의 이사의 승인만으로 합병을 하는 이 소규모 합병을 반대한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열어라. 그러면 일반 합병 절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은 합병하는 회사가 자기 합병하는 회사에 비해서 극히 적은 회사를 합병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간이합병은 소멸하는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흡수 합병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주주총회 총주주로
합병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를 새삼스럽게 열지 않고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서 주주총회를 가름하는 거고, 소규모 합병은 흡수 합병하는 회사, 합병당하는 회사가 아니라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당하는 회사가 극히나 너무나 조그만한 회사이기 때문에 흡수 합병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 주주에게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에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의 승인으로서 가름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식매수 청구권은 뭐냐면,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여기에 흡수합병되죠? 그러면, B라는 회사의 주주 1, 2, 3, 4, 5, 6 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흡수합병, 즉, 합병을 항상 없어지는 건데, 반대, 마찬가지, A도 마찬가지겠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하는 주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 회사의 합병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사로, 뜻에 반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다수결을 하기 때문에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련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 나는 합병에 반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달라. 하고 하는 인정되는 게 뭐냐면 주식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회사의 경우에서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사달라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주식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인데, 이거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합병 대차 대조표를 공시를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러한 절차, 아래에 있는 절차에 의해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공고를 하게 되는데, 1개월 이상 내에 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이렇게 합병할 건데, 회사 채권자인 여러분들이 회사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2주 내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결의 후.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만약에 반대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는 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를 해야 됩니다. 채권을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 할 수 있다. 즉, 아까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통해서 그 합병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반면에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상환해주는, 즉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반대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알려달라고 하고 그걸 알려줬을 경우에는 상환을 하거나, 즉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만약에 아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합병을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하는 건데, 합병의 등기에 있어서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B라는 회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해산이죠. 없어지는 거니까. 자, 새로운 회사, 전속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A라는 회사가 전속하는 경우는 먼저 기존에 있던 회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경등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A라는 회사로 간 게 아니고 A라는 회사가 플러스 B라는 회사가 C로 갔다. 그럼 이거는 해산등기, 이거는 뭐입니까? 설립이죠.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설립등기로 간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효력인데,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A사로 갈 때는 B라는 회사에 있는 모든 게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그래서 포괄 승계된다.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소멸되고, 회사가 설립 또는 전속인데 1개 이상이 소멸되고, 회사가 설립이 되면 신설이고,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효력은 이 합병을 통해서 예컨대 부동산 1, 부동산 2, 채권 1,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보통 때 같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 합병은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한꺼번에 A한테 기속이 돼버린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187조인가요? 이런 경우는 물권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괄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법률적 효력이 됩니다. 그다음 이사 감사 임기인데 전속회사 여기에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런 이사 감사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다르게 정하지 않고는 합병 후에 도래하는 최초 결산기 정기증후 때 종료할 때 퇴임하고 새롭게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단서가 있죠.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하면서 달리 정하면 그대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때 합병하고 나서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총회 때 퇴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새롭게 이사와 감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해서 무효의 소요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이제 무효는 뭐죠? 항상 객관적 원인이죠. 자, 법에 위반됐다든가 계약서에 하자가 있다든가 무효라든가 취소, 합병결의 무효 취소가 있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경우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불이행했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경우에 절차를 흠결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객관적 하자에 의한 경우는 합병 무효의소가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무효의소는 6개월 이내 등기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당사자는 누구냐면 인적회사에서는 사원, 청산인, 파산관제인, 합병 불승인 채권자도 있고 물적회사는 사원, 이사, 감사, 청산인 이렇게 합병 불승인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신설회사, 전속회사 다 마찬가지 해야 되겠죠. 이미 소멸되고 있는 회사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미 이제 새롭게 회사가 만들어진 회사에 대해서 그런 회사가 피고로 되겠습니다. 판결의 효과는 이제 만약에 A라는 회사 합쳐가지고 B라는 회사가 됐을 때, 자, B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A 회사로 갔죠?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무효다 라고 하면 A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전속회사는 변경등기 하고 이미 소멸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을 해야 되겠죠. 회복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가 합쳐져서 C로 갔다. 없어지고 하면 이제 회사들은 전부 이제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C는 신설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해산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설회사는 없어지고 없어졌던 회사는 살아나고 그래서 회복등기하고 여기서 변경된 회사는 변경등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제3자와 거래는 불소급한다. 즉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거래관계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회사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조직 변경하고 회사의 합병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변경에 있어서는 인적회사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는 물적회사만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회사 합병은 가장 중요한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의무 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이 된다는 것. 즉 회사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병의 효과로서 포괄적으로 권리 관계가 이전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